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22번째 강좌는요, 2편으로 넘어왔습니다. 기초서 74페이지 보실까요? 7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근거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앞으로 줄여서 약칭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인데요. 일단은 이 법의 그 전반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었던 법의 명칭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이었었죠. 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은 1983년에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었던 법입니다. 이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었던 이 법이 2005년 7월에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정을 하면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실거래 가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시급히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법이 그 법의 명칭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개정을 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명칭이 아주 길지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어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그 법에 근거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시행되어 오다가 2014년에 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속에 있었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이 법을 떠나서 독립한 하나의 법률로 나누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이 따로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독립한 또 하나의 법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근거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인데, 법의 명칭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법에 근거하여서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은요, 민법이 말하는 그 부동산이죠. 토지 및 건축물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로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부동산만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신고해야 할 대상인데요. 신고해야 될 대상인데 7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입니다. 괄호 1번에 거래 당사자 그랬는데 이 법에서 거래 당사자는 괄호 안에 보니까 매도인 및 매수인이랍니다. 즉 거래 신고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실제 이 법에 적용을 받아 신고해야 될 거래는 무엇일 뿐이다? 매매계약일 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거래 당사자는 토지 건축물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는 입주권, 주택법에 따르는 분양권이 포함된대요. 거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 등을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이라고 하죠. 거기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자, 이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큰 틀인데, 법의 제목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만 신고해야 될 대상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해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우리가 그것을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또 하나, 주택법 16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서 아파트 분양권, 공동주택 분양권이라고 부르죠. 토지나 건축물과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입주권, 권리입니다. 분양권, 권리고요. 토지 건축물과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입주권이나 분양권과 같은 권리에 관해서도 무슨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 법의 제목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이지만 거래 중에서 이 법의 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는 오직 매매계약뿐이라는 거죠.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매매계약이 체결이 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매매계약이 체결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상 부동산이나 혹은 권리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것을 이 법은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이 등록관청에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신고를 누가 하여야 하느냐 하는 거죠.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신고 의무는 이 법이 정한 원칙적인 신고는 매매계약에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 신고해야 된다. 근데 공동 신고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도 매도인도 모두 신고 의사가 있을 때 비로소 공동 신고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 어느 한 일방이 만일 그 신고를 거부한다면 물리적으로 공동신고가 불가능해질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 신고할 수도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신고해야 되지만 당사자 중 어느 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그 상대방이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원칙 규정을 두면서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결과로 인해, 즉 중개 완성의 결과로서 토지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때는 이 법이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바꿔서 반대 해석을 하면 중개가 완성되었다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다. 그 말은 어떤 때 매매계약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겠어요? 직접 거래죠. 예, 당사자 직접 거래를 통해서 토지 건물 등의 매매가 이루어지면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서 이런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법상의 신고 의무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직접 거래시냐 중개 완성시냐에 따라서 법상의 신고 의무자는 달라지지만 어쨌든 그러한 신고 의무자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그 물건이나 권리대상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방법은 신고 의무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서 둘 중에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 신고를 하는 방법이에요. 방문 신고를 한다는 것은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본법이 시행규칙 서식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라고 하는 서식을 마련하고 있겠죠. 신고서를 작성해서 작성한 신고서에 신고 의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이 신고서를 시군구청에 가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문 신고하는 방법이겠죠. 또 하나 신고하는 방법은 이른바 전자문서에 의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문서로 신고한다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신고한다는 거죠.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들어가는 겁니다. 시군구청 홈페이지는
그 바탕화면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배너가 있어서요. 여기를 클릭해 들어가서 입력해 넣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전자문서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방문 신고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 방문 신고를 한다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서에는 신고 의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표현 유의해서 비교해 보셔야 될 것이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완성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건건마다 함께 작성해야 되는 게 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확인설명서입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을 해야죠.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이었었다고요. 서명과 날인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에도 확인설명서에도 개업공인중개사도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요. 신고 의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겁니다. 및 날인이 아니라 또는 날인, and가 아니라 or라는 거죠. 근데 누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고요? 신고 의무자가요. 그러면 직접 거래 시라면 당사자가 공동 신고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때 공동 신고하라는 말은 직접 거래 시 방문 신고한다고 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때 공동 신고하라는 것은 직접 거래 시 방문 신고한다면 신고서에는 매수인도 매도인도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공동 신고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된 신고서라면 이 신고서는 당사자 중 어느 1인이 방문하여 제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신고서는 직접 거래 시라면 방문 신고 시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되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 중에 일방이 그 신고를 거부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신고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당사자 중 일방이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단독 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해서 단독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함으로 내가 단독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서가 신고서에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독 신고할 때는 그 매매계약서, 거래계약서, 사본이 첨부된다면 단독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개가 완성되어서 이런 물건이나 저런 권리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이제는 법상의 신고 의무자가 바뀌어버려요. 누가 신고해야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신고서 방문 신고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방문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방문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직접 거래 시에는 당사자 중에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부담받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중개 완성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나 방문 신고하는 경우라면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답니다. 직접 거래 시에도 중개 완성 시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리 신고가 가능하대요. 방문 신고하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방문 신고하는 경우라면 신고하러 오는 자, 즉 시군구청에 신고서 가지고 오는 자는 4명 중에 어느 한 명일 겁니다. 당사자 중에 1인이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거나
중개완성시라면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이거나 그 넷 중에 누군가가 신고하러 오겠죠. 그 누가 신고하러 갔든 간에 방문한 자는 자기 신분증명서를 내보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이런 신분증명서를 내보여야 해요. 그런데 직접 거래 시 당사자 중에 1인이 신고하러 갔거나 중개 완성 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러 갔다면 이때 신고인은 자기 신분증명서를 내보이는 것만으로도 내가 신고 의무자임을 입증할 수가 있죠. 문제는 직접 거래 시 당사자 중에 위임을 받은 1인의 위임을 받은 이 대리인이 신고하러 갔거나 중개 완성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하러 갔다면 이들은 법상의 신고 의무가 없는데 지금 신고하러 온 거잖아요. 위임을 받아서 민법상 임의대리 관계 속에서 수권행위를 통한 대리인의 지위로 신고하러 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직접 거래 시 당사자 중에 1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러 간 이 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신분증명서는 내보여야 하고요. 서명 또는 날인되어 제출해달라고 부탁한 신고서 있죠.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위임을 한 당사자 중 1인이 있겠죠. 그자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 위임장에다가 위임을 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법상 임의대리 관계를 입증하라는 거죠. 등록관청에게.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중개 완성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나 방문 신고할 때는 위임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음을 허용하면서도 이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필 서명된 위임장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등록관청 입장에서 중개완성 시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하러 오면 당신은 그런 위임장이나 그런 신분증명서 사본 안 가져와도 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분에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셨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중개보조원조차도 고용인을 고용했으면 그 고용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뭘 해야죠? 고용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고용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은 굳이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필 서명된 위임장 등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저자의 고용인 신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관청과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가 거기냐? 거기가 거길 수도 있지만 거기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재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라고 말하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등록관청을 말하면 물건이나 권리대상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관청과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등록관청은 거기가 거길 수도 있으나 거기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노원구 상계동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노원구 중계동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 완성했다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될 건데요. 상계동에 중개사무소 있고 중계동에 아파트가 있었으면 같은 노원구 관내에 있으니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도 노원구청장,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등록관청도 노원구청장입니다.
그런데 노원구 상계동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등록관청은 노원구청장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등록관청은 누구예요? 강남구청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위임장 안 가져와도 되느냐?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군구들 간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자가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관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신고받는 시군구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고용관계에 있는 자임을 알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방문 신고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 신고의 방법, 어떤 방법이 있다 그랬죠?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자문서로 신고한다면 신고를 하는 자가 신고 담당 공무원을 면전에서 만나는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신분증명서를 내보이는 방법을 통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겠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실명 확인하고 로그인에 들어가서 컴퓨터 화면에 전자문서로 펼쳐진 신고서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입력해 넣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고, 작성한 전자문서 창에 있는 신고서에다가 서명을 하거나 날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명 또는 날인에 가름하여서 전자 인증을 하여 전송을 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실명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전자인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면 전자문서 신고는 대리신고가 불가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 부동산 거래 신고가 직접 거래 시에도 방문 신고 시에도 직접 거래 시에도 중개 완성 시에도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에 대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문 신고할 적에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은 신고 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때만 전자문서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방문 신고를 하든 전자문서로 신고하든 신고해야 할 사항은 동일할 것입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요. 7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시면 신고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네요.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신고해야죠. 그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또는 기한,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으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사항입니다. 이것을 신고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든 아니면 방문 신고하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어디예요? 물건이나 권리대상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었었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접수받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가 접수가 되면요, 이제 신고 내역 조사를 할 겁니다. 근데 신고 내역 조사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 불비가 확인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겠다고 누가 와서 신고서를 제출해 받아보니 신고서에 면적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잔금 지급일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신고해야 할 사항인데 누락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이를 보완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신고서 작성해 오시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다 신고 사항들을 메꾸어서 서명 또는 날인에 가져오십시오.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완케 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 신고 내용을 보니까 형식적 요건은 갖추어 신고 사항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고 신고 의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도 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는데
예를 들어 신고 가격,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하라고 했는데 왠지 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것 같은 판단이 쓴다. 이때는 등록관청이 신고인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서면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통장 입출금 내역서 가져오십시오. 계약서 사본 가져오십시오. 이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응한 사실만으로도 등록관청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심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등록관청이 이 신고 금액이 실제 거래 가격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미 어떤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야 그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가격 정보를 활용해서 이른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는 누가 구축 운영합니까? 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정답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면 전국 각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는 등록관청은 이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정성을 검증한 등록관청은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결과 통보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를 하랍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으로부터 적정성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 이를 토대로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관청은 적정성이 검증되었을 때 비로소 신고한 자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것을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즉시 교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교부가 되면 이제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 1항에 따르는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나왔다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계약서 검인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된다. 생략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 들어가면 개별적 중개 실무를 하나하나 펼쳐보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도 공부하시게 될 건데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검인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계약서 기재사항 6가지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속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도 시군구청이 하는 것이죠. 이미 이 신고를 필요하였다면 검인 과정에서 시군구청이 확인할 사항 6가지가 100% 모두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보트법상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입니다. 만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다고 하였다면 신고 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근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서 신고 필증을 받았는데 신고 필증을 받고 나서 그 매매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계약이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팔지도 않은 땅인데 양도세가,
사지도 않은 집인데 취득세가 부과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고 필증을 받고 나서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는 해제 등을 신고할 수 있고요. 그 신고가 확인되면 등록관청은 이제 확인서를 즉시 교부해 주도록 이 후속 절차를 밟아 두었습니다. 아예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어 깨지면 해제 등의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나서요.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나서 신고 시 잘못 신고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신고사항에 원시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사항이 확인되었다면 바로 잡아야죠. 정정 신청해야 될 것이고요. 신고할 때는 잘못 신고한 게 없었는데 신고 필증 받고 나서 신고사항 중에서 후발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변경 신고해야 될 겁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 신고, 또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를 통해서 정정된 또는 변경된 신고 필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신고사항 모두가 정정 신청하거나 모두가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차차 기본 이론 과정부터 신고사항 정리해서 암기하면 그 중에서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일부 사항, 그 중에서 변경 신고할 수 있는 일부 사항도 살펴볼 것이고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해마다 최소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의 절차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 또 부동산 거래 계약에서 해제 등에 신고하는 구체적 방법, 세부적인 작성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정리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제 중개 실무편 넘어갑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